퇴직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집에서는 이미 제 인생이 정리되고 있더군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퇴직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평생을 일하다가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존경일까요? 아니면 부담일까요? 저는 퇴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집 안에서 제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요. 아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일이 저만 모른 채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닐 겁니다. 비슷한 시간을 건너오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날의 퇴직 인사가 가족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퇴직하던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꽃다발도 있었고 후배들이 건네준 짧은 인사말도 있었지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33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크게 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인지 퇴직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도 다시 출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두부를 사고 손주가 좋아한다는 과자도 하나 집어들었지요. 이제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 집안일도 조금 더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요. 아내는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고 아들은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챙기느라 바빠 보였고요.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식탁 위의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쿡그릇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 그래 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며느리는 아버님 이제 좀 쉬시겠네요.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급히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그날의 가장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도 이상한 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가 달려와 제 무릎 위에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할아버지 피곤하시대 라고 말했지요.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괜찮다니까.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니야, 오늘이야. 응, 퇴직했어. 당분간은 집에 계시겠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귀에 남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별 의미 없는 대화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괜히 거실에 오래 있기가 어색했기 때문이었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지요. 아내와 아들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이름이 한 번 나왔고 이제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모르시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뒤의 말은 문이 닫히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굳이 일어나 묻지는 않았습니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퇴직이라는 사건보다도 그 이후에 이어진 작은 어긋남들이 이미 모든 걸 예고하고 있었던 날이었지요. 그때는 그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침묵과 듣지 못한 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무언가에서 철저히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기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부산했을 텐데 그날은 늦잠을 잔 듯 조용히 방문만 닫혀 있었지요.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고 저는 습관처럼 셔츠를 챙겨 들었다가 문득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드셔도 돼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에게 새로운 규칙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지요. 아침밥을 먹는 동안 가족들은 필요 이상으로 친절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그 말들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자는 말은 없었고 모두 혼자를 전제로 한 이야기였지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 손님 좀 올 것 같아요. 누가 오는데? 제가 묻자 아내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는 늘 누가 오는지를 먼저 말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일까지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지요. 오늘 회사는? 제가 묻자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택이에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눈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는 푸쩍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통화는 늘 짧았고 제가 다가가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두고 보죠. 그 말들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리가 벽을 넘어왔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언제쯤 말씀드릴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내는 짧게 대답했지요. 지금 말씀드리면 괜히 상처만 받으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말씀드린다. 상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집 안에서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대화가 제 앞에서는 멈추고 제가 없는 곳에서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숨이 잦았고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무슨 일 있어? 제가 묻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숨김이 저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은 며칠 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서류 한 장으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건강검진은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지요. 병원 접수대에서 제 이름을 말했을 때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보호자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요? 제가 환자인데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납 창구 옆에서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주 보호자. 아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이게 뭐죠? 제가 묻자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분이 미리 요청하셔서요. 어떤 요청인데요? 혹시 모르니 앞으로 진료 관련 설명은
보호자분께 먼저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멀쩡히 제 발로 병원에 와 있었고 의사와 대화도 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는 설명을 먼저 들을 권리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았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의심은 그날 이후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던 서류들, 보험 관련 안내문, 은행에서 온 통지서. 예전에는 제가 먼저 보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손을 거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볼게. 제가 말하면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중에 같이 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보는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되묻자 그 사람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제가 모르는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중인 걸까요? 퇴직 이후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만 멈춰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가족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배려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실은 저를 중심에서 밀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한 장의 서류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문장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줄은 말입니다. 아내의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의도한 것도 일부러 들여다본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가방 안에 다시 넣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장 하나가 손끝을 멈추게 만들었지요. 향후 생활 계획 및 재정 관리 방안.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정 관리. 그 말은 그동안 제가 맡아오던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돈 문제는 늘 제가 정리했고 큰 결정도 제 손을 거쳤지요. 그런데 그 문장에는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건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저는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상처를 받더라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고 싶었지요. 거기에는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 관리 주체 변경, 부동산 관련 권한 정리, 의료 및 행정 결정 시 보호자 우선.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나눈 대화들, 병원에서의 그 어색한 질문, 이웃의 의미심장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관리 대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믿음을 잃은 걸까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 가족과 대화를 놓쳤던 날들,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말을 대충 흘려들었던 순간들, 아들의 고민을 다 지나간다 며 넘겨버렸던 기억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다. 혼자서도 잘 버틴다.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랐지만 어쩌면 그 인식이 저를 더 멀리 밀어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봤다는 사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저 평소처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의 눈길이 자주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었지요. 떨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아내는 이미 보고 있었던 걸까요?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그런가?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회사에 나간다고 했지만 정작 문을 나서기 전 아내와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미 결정은 끝난 게 아닐까? 나는 통보만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고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제 감정이 너무 조용했지요. 그저 알았다면 다르게 살았을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꺼낸 한마디가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묻기를 기다렸을 텐데 그날은 달랐지요.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요. 그 말이 끝나자 아내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지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원래 제일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오는 건가 싶었지요. 그동안 쌓아온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랑 며칠 전부터 준비하던 게 있어요. 준비? 제가 되묻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당신이 너무 혼자서 다 짊어지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에는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류의 문장들이 머릿속에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우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미리 정리를 좀 해두려고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배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묻자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자존심 상할까 봐요. 퇴직하고 나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 것 같다고 느낄까 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선택이 아프게 느껴졌지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강한 분이라서 오히려 먼저 말하면 더 상처받으실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들의 이유가 너무 현실적이었고 사랑이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그 선택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인생의 일부를 이미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제는 당신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문을 열기 직전의 손잡이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결말로 향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끝난 뒤 식탁 위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지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이유는 아마도 제 마음이 그만큼 조용해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꼭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그날 밤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서 이미 이야기를 들은 얼굴이었지요. 그는 제 앞에 앉으며 어른이 아니라 아직 아들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겁이 나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고 나서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불안해졌어요. 뭐가? 제가 묻자 아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면 그 공허함을 혼자 다 견디실 것 같아서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힘든 거 있어도 우리한테는 잘 안 말하시고. 그 말에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역할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늘 혼자 버티는 쪽을 선택해왔지요. 그래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대신 앞에 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버지 인생을 대신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서류, 보험과 은행의 이름, 아내의 조심스러운 태도. 그건 배제가 아니라 과잉 보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니? 제가 묻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실까 봐요.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해진 사람처럼 느끼실까 봐. 그 말에서 저는 진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배신당했다는 감정보다는 혼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지요. 그리고 그 아픔이 제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를 조용히 묻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도 계획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를 빼고 결정하지는 말아라. 그 말은 단호했지만 화가 담긴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긴 설명도 눈물도 필요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일을 찾지도 않았고 괜히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산책을 나가고 낮에는 책을 읽고 가끔은 손주와 시간을 보냈지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다시 제 의견을 묻기 시작했고 아들은 사소한 일도 상의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존엄이라는 건 소리 높여 주장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제자리에 서 있다는 걸 가족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회복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의 아내도 그때의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할이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람은 초라해질 수도 있고 조용히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억지로 강해지지도 않았고 괜히 약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속도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족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잠시 흔들렸던 것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제가 중심을 잡자 자연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퇴직 이후 집안에서 낯선 공기를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고 존엄은 생각보다 늦지 않게 다시 돌아옵니다. 퇴직은 자리를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존엄까지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니었지요.